자, 사회복지 실천론 20회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보간 운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빈민을 통제하는 사회적 통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개별사업이죠. COS. 인보간 운동이라는 것은 슬럼가에 가서 대학생과 지식인들이 함께 생활도 하고 활동도 같이 해서 지역사회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 인보간에서 일어난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든지 활동했다. 그 다음에 3번, 지역사회 문제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였다. 4번, 빈민지역의 주택 개선, 공중보건시설 향상을 위해 관심을 두었다. 5번, 사회 문제에 대한 집합적이고 개혁적인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인보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인보관 운동은 사회복지 효시인 베버리지 주에서 전개되어 그 운동을 설립한 토인비 홀, 뒤에 좀 나오겠습니다. 토인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베네트 목사거든요. 젊은 졸업생과 함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로 직접 나가서 빈민들과 함께 거주하고 도덕적 교화와 주변 환경을 개선에 최선을 다했다. 예를 들면 공중보건 향상, 빈민 착취 방지, 주택 개선 등 문제 해결의 현재 산재한 사회 문제를 강조하였고, 그 외 직업훈련, 환경운동 등을 공동으로 전개하여 빈민들이 자립할 수 있던,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스스로 제기할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자,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경제적 발전을 가져왔어요. 우리나라 꼭 70년대 새마을운동 같은 걸로 경제적 발전을 가져왔지만, 그에 따른 자본가하고 노동자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이 같은 현상은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유발됐다. 그때 막 사회 문제가 많았잖아요. 뭐 전태일 사건 같은 거, 그런 거다. 열악한 사회적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빈민들은 비참한 생활과 공핍을 접한 베네트 목사는 젊은 청년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1884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인보관 운동은 자선조직협회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이게 빵을 주는 데가 식사를 도시락을 주는 가 그런 걸 하지는 않고, 지식인들이 빈곤층 지역에 직접 만나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는 거죠. 같이 생활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의 문제들을 직접 경험하고 개선하려고 했다. 인보건운동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자유박임주의와 온정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폐비한 사회주의 등이 토대가 되었다. 자, 인보관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인보관 운동은 사회 문제의 근원인 환경 요소를 더 크게 관심을 가졌죠. 주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빈민가가 되고, 슬럼가가 되고, 그렇다는 데.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이 생활 환경 개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와 급진주의 사상에 동조하는 경향도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자선조직협회는 주 활동이 상류층이고, 인보관 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주로 중산계층 출신이었다. 어떤 책에서는 자선조직협회를 중산층이라는데 상류층이 대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선조직협회 COS는 상류층에서 그 주부들이 활동했었고, 인보관 운동은 지식인과 대학생, 중산계층의 출신들이 많았다. 그들은 빈민들의 삶에 직접 참여해 같이 동참도 하고 같이 생활도 하고 그들의 삶을 동정하고 비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했다. 인보관은 실용주의 성격을 갖고 있어 도시화, 산업화, 이민 등 사회 현상에 주로 관심을 많이 했죠. 그리고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었죠. 이러한 사회 계획적인 변모를 가지고 있어 빈민계층의 교육, 문화, 누리들하고 빈민 생활의 환경을 관한 정보와 욕구를 파악하려고 했다. 건강과 질병 예방에 대해서도 정책의 입안, 이게 원래 돈 없는 사람 좀 많이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국가가 책임져라. 정책 입안도 하였고, 주민들의 실업, 빈곤조사 등 조사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의식 있는 자들끼리 교류를 주선했다. 인보건 운동은 오늘날 지역사회 복지관이라죠. 복지관 탄생시키 모태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의미가 작지 않다.
그 생활시설은 COS가 개별 사업이 그런 게 모태가 되는 것 같고, 인보관은 복지관을 모태가 되는 것 같다. 인보관 정신은 소스파 보고와 베버리지 보고에서 사회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자,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선조직협회는 주사상은 사회 진화를 두었다. 왜냐하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가 개인의 전부를 평가하고 잘 살고 못 살고 정해졌다. 고위층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여 개인주의 성향이 강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변하는데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뭐 게으르고 나태하다 해서 니들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이제 약간 터부시한 경향이 좀 있었죠. 이에 반해 인보관 운동은 사회주의, 자유주의와 급진주의 사상에 실용주의 사상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빈민이 되는 근원을 인보관 운동에서는 환경적 요소로 봤다. 너희들이 가난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으며 참여계층에서는 자선조직 협회하는 상층이고 인보관에서는 주로 중산층이나 뭐 대학생 그쪽이죠. 다수다. 자선적 협회는 빈곤 방지와 개조가 활동의 주이고, 이게 자선적 협회는 빈곤 방지와 개조, 그러니까 뭘 일단 뭐 주는 것이죠. 시혜적인 거. 그 다음에 인보관 운동은 교육을 통해서 빈곤 해방을 주장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영국 빈민가에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사람. 이것은 뭐냐면 COS, 개별사회 사업. 그 다음에 7명의 아이, 어머니, 우회 방문단이죠. 그러니까 이 상류층의 주부들이 어머, 너희들 가난하면서 왜 이렇게 애들도 많이 낳냐,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토인볼이 그 유명합니다. 토인볼, 인보관의 대표적인 토인볼인데요. 이 토인볼은 왜 생겼냐면, 이 베네트 목사가 아까 인보관 운동하면서 슬럼가에서 같이 생활도 하고 지역사 개선 운동도 했었거든요. 근데 토인볼은 옥스퍼드 다니면서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과로사로 죽었어요. 과로사로 죽어가지고 이걸 기리기 위해서 베네트 목사가 이 토인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거의 유명한, 이게 세계적으로 막 전파됐었죠. 2번, 기능주의 학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기능주의는 개인의 의지를 강조했다. 개인주의 설명이 전에 진단주의하고 기능주의가 있는데요. 진단주의는 리치몬드가 도입해서 뭐 프로이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든지 병리적으로, 당신은 뭐 병이 있다 없다, 심리적 병 그렇게 했는데, 그걸 반발하고 나온 게 기능주의, 랭크가 기능주의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병적인 존재가 아니다, 미래의 지향적이다, 그걸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개인의 의지를 강조한 건 맞고,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중시했다, 맞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이곳의 초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과거는 필요 없다 얘기죠. 그 다음에 인간의 환경과 관계를 분석했죠. 근데 환경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주변 환경. 그 다음에 과거 경험적 중심적인 접근했다. 이건 프로이드 이론이죠. 그래서 이것은 진단주의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능주의 학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20년 대공황 이후 신프로이드 학파 랭크는 진단주의를 비판하면서 인지심리학에 기초한 기능주의를 수립했다. 진단주의라고 해서 프로이드 이론이거든요. 과거를 중시했었죠. 과거를 중시하고 미래는 변함이 없다, 결정적인 거죠. 근데 랭크는 그게 아니다. 인간은 무한한 발전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했죠. 사회 환경적 치료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현재 기능을 회복에 초점,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의지 증진과 의지를 강조했다. 사람들은 과거의 생산물이 아니고 스스로 창조하고 지창할 수 있다는 낙관적 견해를 채택했다. 희망적이죠. 참고로 제 그 이메일 닉네임도 희망의 발걸음입니다.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을 신고 다니죠. 자, 기능주의 학파의 초점은 사회복지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진단주의는 치료란 말했지만 기능주의에서는 원조라고 했어요. 원조라고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주의를 성장의 심리학이며 문제 해결 모델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채택했다. 아까 말했지만 진단주의는 사회복지가 중심이었다면 기능주의는 사회복지는 협조자고 모든 것이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모델을 체계화했다.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과 지금 여기 here and now를 강조했다.
과학 경험적 접근은 진단주의다. 진단주의는 인간을 기계론적 결정론을 봤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거의 5살 때 모든 게 결정돼가지고 평생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랭크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인간을 기계적 결정론으로 관점에서 바라보고 무의식에 좌우된다. 이거 참고로 프로이드 5살 때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프로이드만 한 게 아니고 뭐 피아제, 아들러 모든 학자들이 인간의 5살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봤어요. 지적 능력 아주 지적 능력 형성시키는 5살이 최고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5살은 의미가 굉장히 깊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안에 뭐 아드님이나 조카들이 있을 때 5살 때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가 올바로 성장하거든요. 자,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진단주의는 1920년, 그리고 여기는 1910년간. 10년 동안에 두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굉장히 심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펄마이에서 통합론이 나왔지만 현재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지금 진단주의, 기능주의 보기 때문에 연도가 뭐 그리 중요하지만 거의 10년간 서로 학파끼리 대립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진단주의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을 도입했었고 랭크는 의지 심리학. 그 다음에 프로이드 진단주의는 무의식을 강조했지만 기능주의는 의지.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진단주의는 과거를 중시했지만 기능주의는 현재를 중심했죠. 현재부터 미래. 그리고 치료의 본질은 전의를 강조했었지만 치료자부터 분리했었죠. 그 다음에 양가감정. 양가감정이 뭐냐면 두 개의 마음이죠. 이제 자연으로 말하면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낮이 있듯이 그 다음에 아침에는 기분 좋았다가 뭐 저녁에 우울했다. 그렇게 감정이 두 가지 양식이 같이 동시에 있는 거죠. 이것을 좀 엇다른 얘기지만 칼 융에 보면은 뭐죠? 생각이 안 난다. 아노미 아니무스 그거라고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개의 감정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감정. 그 다음에 여기는 사회복사 워커가 중심이었다면 여기는 클라이언트 중심이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진단주의는 질병과 치료를 강조하고 질병의 심리학이라 한다면 여기는 성장의 심리학이라고 봅니다. 3번 자손주의 협회 우회 방문제 활동에 대한 사회복 실천에 맞는 것은 인도주의, 이타주의. 우리 인간에서 가장 이타주의가 높은 시기는 어디냐면 초등학교 3, 4학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개혁, 사회진화론, 그다음 사회개혁, 그리고 인보관이죠. 인보관은 사회개혁과 정치 기반과 막 그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손주의 협회는 개인 지원 원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손조직협회 배경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손조직협회는 산업혁명 이후에 자유박인적 자본주의 폐해, 전염병과 기근이 생기면서 굉장히 빈곤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자손조직협회는 영국 런던에서 1869년에 설립되었고 여기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1870년 뉴욕에 설립되었다. 그 목적은 구호 행정의 중복과 경쟁을 막기 위해서 여러 자선 활동을 조성, 발전해 있다고 한다.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죠. 뭐 구호를 막 여기서 주고 주민센터에 주고 뭐 분야에 주고 해가지고 막 중복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김장김치 같은 것도 나중에는 그 처리하기도 곤란하게 정도로 많이 와버리죠. 중복적으로. 자, 자선조직협회는 독일에서 시작했고 영국에 소개되어 미국으로 전파되었다. 영국에서 자선조직협회는 개창되면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자선조직협회는 인도주의, 박애주의 기본을 두고 우회 방문자들의 조건 없는 봉사에 따라 사회 빈곤층 대상으로 구호활동을 전개했다. 우리나라 뭐 지금은 뭐 태풍이 왔다든가 수질이 나왔다 그러면 엄청나게 막 지원이 가죠.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이미 1800년대 1869년에 이미 그 자선조직 협회라는 것에서 중복 경쟁을 방지했었죠. 자, 자선조직 협회는 기본적으로 자조, 근면의 가치를 두고 도덕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빈민이
구제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나누고 자격이 없는 빈민의 경우는 억압적으로 국민행정에서 관리하였다. 이게 뭐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뭐 장애인, 노약자, 뭐 그런 사람들. 자선조직 협회는 오늘날 개발사업 우회당 방문을 시초로 이 상류층 부인들이 그 중심이 돼서 무급봉사를 형태로 진행되었다. 후에 체계적인 훈련과 봉사를 마치고 점차 증가되자 전문 사회사업가 시작되었다. 예, 기본 활동에서는 구제받을 가치가 있는 빈민에게는 봉사를 제공하고 구제받을 가치가 없는 이들에게는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도덕적 의무라는 측면에서 높게 지원하고 있었다. 우유 병분자 시작으로 그 면담, 이 사람이 뭐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냐 그런 거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기록, 사례연구, 가정방문 등에서 개별 사업의 실천의 기초가 되었고 지역사회 활동 및 사회복지 조사의 모태가 되었다. 이게 아까 말했지만 면담 여기 다 조사하러 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선적 협회는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시장의 사회 이념으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동자들의 빈곤에 대한 태도 극복이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시장이 개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 1601년에 제정된 엘리자베스 빈민법, 아주 유명한 법이죠. 이게 노동 능력에 따라 노동 무능력자로 빈민을 분류하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근로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런 거 찾으죠. 노동 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들은 구제받을 가치가 있는 빈민으로 공고했다. 이 사람은 원조를 받아야죠. 능력이 없으게.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구빈원에 갔고 원의 구조를 허용하게 되었다. 구빈원회가 뭐냐면 지금 생활시설 같은 거거든요. 수용소 같은데. 근데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를 외부에서 지원 받기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생활시설 같은데 외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죠. 정부 지원도 받겠지만. 그러나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구제받을 가치가 없는 빈민을 보냈다. 지가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일 안 하는 사람. 이 사람 어디로 갔냐? 작업장으로 가서 작업장 일하는 조건으로 최소한의 구호를 제공하였다.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는 교정원이나 감옥에 보내 처벌하겠습니다. 아주 강력했죠. 이게. 강력한 무기죠. 자, 그럼 구빈법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빈원.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의 이제 구빈원이거든요. 그리고 얘들은 그 당시에 요보 아동들에게 원조를 받았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작업장의 모습입니다. 구빈원.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자들에게 거처와 일자리를 마련했다. 잉글랜드 웨일즈에 있었던 시설이다. 구빈원은 표현이 최초로 사용한 것은 1631년. 그 다음에 구빈법. 저 유명한 구빈법이죠. 영국은 빈민주 시대에 엘리자베스 1세가 빈민법을 제정하였다. 산업혁명으로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죠.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이 있었죠. 새마을운동에서 잘 살아보니까 전부 다 도시로 막 모이게 돼가지고 빈민이 많이 발생해서 임금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 사회 문제가 노동자들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됐었죠. 이런 사회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오늘날 사회복 정책에 밑바탕이 되는 빈민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흔히 그러죠. 노숙자에게 왜 밥을 주고 왜 돈을 주냐. 그런 것이 바로 빈민법의 기초가 됐던 것이죠. 자, 빈민법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노동 능력 있는 빈민과 노동 능력 없는 빈민, 그 다음에 여보 아동, 세 가지로 그러는데, 노동 능력 있는 빈민들은 작업장으로 무조건 끌고 갔었죠. 끌고 가지고 강제 일을 시키고, 만약에 일을 가기 싫어한다. 그러면은 감옥에 보내 처벌했었죠. 지금 우리나라 노숙자도 그렇게 막 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뭐, 실행이 되진 않는 것 같고, 자,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주로 노인, 병자, 장애인들의 노동 능력이 없다고 봤으며, 이들을 구빈원에서 수용하여 보호했었다. 요보 아동은 보호자가 없는 24세 남자와 20세 여자까지는 도제, 일을 시켰죠. 기능공으로. 빈민법이라 한계가 있는데, 빈민법은 통제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 막, 말 안 듣면 감옥에 보내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빈민법 단순히, 뭐, 인권을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빈민들을 강제로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빈민 구제를 위한 재원은 어디서 말했냐? 조세. 국가 세금으로 충당했던 점에서는 근대적 빈곤 정책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운영했었죠. 그 다음에 정주법. 어디 가지 말고 이쪽에 있어라. 거주 제한법.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정주법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노숙자들이 지방에 있는 노숙자들이 막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겨울 같은데 추운 날. 자, 영국의 빈민법의 하나로 빈민들은 1662년 불황제 금지법, 노숙자들한테 집을 주고 일자를 주고 해도 다 거부해버리잖아요. 불황자 금지법. 그렇게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미 이 법을 법으로 정해져. 불황자 금지법. 빈민 구제가 교구 단위로 행해지던 당시 의회가 빈민의 증가로 교육의 부담이 늘어나서 억제하기 위해서 빈민들을 지방에서 지방으로 강제 소환시켜버린 것이죠. 이 권한 누구한테 있느냐? 감독관에게 다 줬었죠. 그리고 이 법은 1795년에 사실상 폐지되었다. 작업장은 1696년이고 심사법은 1722년에 제정되어 있었죠. 구분법에서는 노동 능력 있는 빈민에게는 작업장이 일어나는 조건으로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 국민 재정을 줄이고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목적이 있다. 사실 얼마 국가의 부가 증대됐지만 크게 도움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재정 지출이 늘어나자 작업적 심사법을 새로 제정했다. 이 법은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원외 구조, 외부 지원을 없애버리고 심사를 통해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작업장에서 강제 수용하도록 하였다. 자, 길버트법. 영국의 하원의 토마스 길버트는 작업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구타 그런 거.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재정법이다.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작업장에 강제 수용하지 말고 직업을 얻을 때까지 집에서 거주하면서 원외 구제를 허용했다. 노는 실업수당 같은 거 막 주는 것이죠. 제가 1985년인가 독일에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국가에서 실업수당을 막 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뭔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날 저희 나라 그렇잖아요. 실업이면 실업수당 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수당 같은 거 많이 주죠. 자, 둘째, 여러 기구 연합체를 만들어서 구비세를 징수하고 그리고 그 함께 지출하게 돼서 근로 능력 없는 빈민에게도 구제할 수 있었다. 자, 스핀핸드법, 스핀핸드법, 사람들 잘 안 되네. 임금 보조를 도입하기에 빈민들에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었다. 이 제도는 노동 생산성과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실업자를 증가했다. 또 기업주들이 악용했었죠. 기존에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 생계비를 줄 수 있는 급여를 주려고 그랬죠. 그래서 세금 부담이 점점 커져 결국 빈민법이 탄생이 됐었죠. 신빈민법, 길버트법이나 스핀핸드법이 제정되면서 구빈 비용이 증가되자 비용 절감을 목표로 삼았었죠.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균일 처우 원칙, 지방에다가 해서 돈을 많이 주고 서울에다가 해서 중앙에다가 해서 돈을 더 주고 그런 거 없이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그 행정이 다 균일화되어 있었죠. 최대 생계비는 몇 세는 몇 세까지 딱 기준 틀을 잡아놓고 똑같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균일 처우 원칙, 이게 행정의 일원화. 우리나라 도시에 했던 행동이나 저기 지방에 했던 행동이나 다 똑같죠. 그래서 100만이 있는 주민센터나 5만에 있는 지방형 주민센터나 행정은 똑같죠. 자, 둘째, 열등처우 원칙. 이것은 뭐냐면 빈민들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빈민들이 이 노동자보다도 더 많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빈민들이 노동자가 똑같이 대우를 받아버리면 급여 같은 거 똑같이 받아버리면 누가 이러겠습니까? 다 놀아버리지. 그래서 열등처우 서로 차별을 두자. 셋째, 작업자 활용의 원칙. 원내 구호의 원칙으로 노동 능력자에 대한 원외 근지를 금다. 만약에 구비농 같은 생활하고 있는데
뭐 생계지원비랄지 생활보조비랄지 세생계비랄지 그런 것은 다 없애버린다. 그러나 우리나라 그렇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문제도 많이 발생하긴 하죠. 금지하고 올해 구호는 노약자나 질병자 의료 보조와 조제 교육에만 인정했었다. 4번 로엔버그와 돌고프 윤리적 원칙 심사패에 도움을 요청해 클라이언트 의사 존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는 것에 해당되는 윤리 원칙은 뭐냐? 이건 7원칙이 있거든요. 7원칙. 7원칙 중에서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은 자기 결정의 원리예요. 자기 결정. 그 다음에 불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최소 손실의 원칙, 사생활 비밀 보장의 원칙, 진실성의 원칙. 이게 다 맞는데요. 이 문제의 정답은 클라이언트 의사 존중이라니까 자기 결정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로엔버그의 7가지 원칙을 한번 봅시다. 이건 우선순위란 말을 항상 강조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충돌이 났다. 그러면 7번과 1번과 충돌이 났다. 그러면 뭐냐? 상위 원칙을 따라서 이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보호 원칙, 2번은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3번은 자율성과 자유의지의 원칙. 이게 한마디로 자기 결정의 원리라고 하죠. 그 다음 최소한의 불이익의 원칙, 삶의 질의 원칙, 사생활과 비밀의 보장의 원칙, 진실과 사실을 완전히 알리는 원칙.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윤리 원칙, 생명보호 원칙. 어떤 것보다 생명보호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그 뜻이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됩니다. 예를 들면 상담 중에 스스로 자해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명보호 원칙에 따라 대상자 본인이 거절한다 해도 입원 조치를 통해 생명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강제로라도. 자, 윤리원칙 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동일한 환경에 처한 동일한 환경에는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다른 상황에 있으면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준이 만족하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서 모두 정상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준에 초과하는 경우는 불평등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 치료비 지원, 청년비 지원 등 다른 제도의 기준에 맞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어떠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면 정신건강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독일은 원칙인데 어떤 사람은 증기소득이 뭐 200% 된다 그러면 그 200%에 맞게끔 해줘야 되고 증기소득 10% 100% 이하다 100%이게끔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 기준 틀에서 딱 잡아줘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도 마찬가지죠. 3인 가족은 얼마, 2인 가족은 얼마를 딱 기준을 잡아놨죠. 그래서 불평등 없앤다. 그 뜻이죠. 자, 자율과 자유의 원칙. 이거 자기 결정이에요.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책마다 조금 다르고 뭐 학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독립적 자유는 중시되지만 무지한 것은 아니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학대할 권리 등은 없다. 예를 들어서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된 대상자는 스스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흔히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애들 데리고 나온다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유의 원칙에 따라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상담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다. 우리 상담자가 그렇게 판단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자율과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후 홀로 자란 자녀를 키우다가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대상자가 자신과 함께 죽으려고 선택한다면 그건 성당화 될 수 없다. 이것은 생명보호의 원칙에서 원칙이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는 중시되지만 자신이나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어머니를 입원시키고 자녀를 분리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가 지금 적용되는데 생명보호 원칙, 그 다음에 자기 결정의 원칙, 그런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충돌이 날 때는 뭐냐? 생명보호 원칙, 제1 원칙을 우선순위로 삼아라. 그렇죠? 애를 데리고 밖에 나가고 그런 거, 자녀를 데리고 집에 나가고서 자기 자유죠. 자기 결정이죠. 그래서 여기 윤리 원칙에서는 3번에 자율과 자유 원칙, 즉 자기 결정의 원칙을 존중하자. 윤리 원칙의 4번 최소 해악의 원칙, 최소 손실의 원칙. 선택 가능한 대안이 모두 유효한 경우 가장 최소한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가장 위험이 적은 게 뭐냐, 그 뜻이죠. 예를 들어서 마을에 사회복지 부스 홍보를 기획하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사업 예산을 모두 사용하는 상황일 때 손실의 원칙에 의해서 가능한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말은 어렵지만 실제 우리 일상생활 똑같아요.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써야 되는데 그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스를 홍보하지 않고 그냥 비대면 뭐 줌으로지 그런 것으로 대신 돈을 사용하겠다 이죠. 기능 전환하는 거죠. 그것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건 결제를 꼭 맡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알코올 진단으로 간이 심하게 손상된 대상자에게 술을 대신 술을 안 먹을 테니까 담배를 피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상담가는 최소 손실의 원칙에서 대상자가 금주를 하고 흡연량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을 줄인다. 그렇지. 술을 먹지 말되 담배를 조금씩 피워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말은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에 있는 그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일상을 대비해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삶의 질의 원칙 5번. 개인과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좀 더 증진시키고 있는 방안을 선택한다. 어떤 게 더 우리 삶에 더 좋은 방식인가? 그걸 선택하라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사회복지는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사회복지가 원래 그래요. 내가 개인보다도 공공의 이익, 대상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때로는 약자편에서 약자를 대변하며 한 집단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게 뭐 꼭 사회복지사뿐만 아니고 어디 조직이나 리더들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을 한다. 그래서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자. 자, 그 다음에 6번 윤리원칙 6번 사생활 비밀 보장의 원칙. 클라이언트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게 아주 개인정보라고 아주 심각하죠. 함부로 정보를 유출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서 대상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사장이나 가족이 물어보는 경우에도 비밀의 원칙을 한다. 이 사람이 신경정신과에 갔다 오는데 진료를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보더라도 절대 비밀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많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기업인도 마찬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니 안 받았니 그런 것을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개인 사생활 보호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개인정보법에만 해당된다. 다만 대상자 위험의 상황에 처했을 때는 원칙 1에 생명보호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비밀 보장을 지켜주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상담하기 중에 나 자살해야겠다. 그리고 그러면 그 청소년이 사생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상부에 보고 오지 않고 놔두고 자살해버리면 이거 큰일이죠. 그래서 사생활 비밀도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생명의 보호 원칙이 이런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살을 예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상부의 비밀의 보장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진실의 원칙. 클라이언트가 오직 진실만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전문적 관계의 원만한 해결에 위해서는 신뢰를 위하면 신뢰는 정식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투쟁이 벌어질 때 변호사 상담할 때 변호사한테 내 자신을 감추고 그러면 절대로 변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도 모든 거 있는 그대로 혹시 빠진 것들은 변호사 다 질문하면 그 답변 다 하면 변호사 다 찾아내니까 진실되게 다 공개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꼭 변호사뿐만 아니고 사회복사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부 지원금 받아라. 그걸 말하기가 좀 껄끄러워. 치료비 정도를 이야기가 부끄럽고 이 사람이 화를 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야기를 않고 그 피해 사고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난처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 이것은 대상자 지원 제도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성실의 원칙이 위배된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클라이언트라도 이런 제도 있다. 이런 최저 생계비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야기해야 한다. 만약에 그분이 이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 화를 내더라 한이 있더라도 내 원칙은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그분의 문제죠. 사회복사 문제가 아니죠. 자, 상위 원칙들이 충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 치료비 지원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이 정직으로 기반한 전문적 관계를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그분의 문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진실의 공개. 이런 생계 지원비가 있고 뭐가 있고 무슨 어디서 외부 지원도 있으니까 공개는 해주는데 정보는 주는데 선택은 그분의 몫이죠. 그래서 나중에
대상자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 후에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그는 그때 가서 해결하자 그 말이죠. 자, 로렌버크의 윤리적 원칙, 이건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일 1원칙이 생명보호, 평등과 불평등, 자율성과 진실, 자율성과 자유, 최소 손실의 원칙, 뭐 담배를 피울 거냐, 술을 먹을 거냐, 그다음 삶의 질을 왕상, 모든 전체를 해서 내 자신, 사회복지는 자신의 개인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사생활 비밀 보장, 진실성과 정보 공개, 지원제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보를 공개하는데 클라이언트 자존심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화를 낼 것 같다. 그래서 정보 공개 안 했다. 그것은 진실성과 정보 공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자, 생명보호 원칙. 모든 원칙에 우선하는 최우선의 법칙이다. 최우선이죠. 그 다음에 원칙과 불평등의 원칙. 같은 사람은 평등하게, 다른 사람은 불평등하게. 동일 처우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뭐 중위소득은 얼마, 최저 생계비는 2인 가족은 얼마, 상여자 동일하게 처리해가지고 3인 가족은 얼마라고 딱 치고 다 이게 같은 사람 같은 가족이면 2인 가족이면 똑같이 주고 똑같은 그다음 3인 가족이면 똑같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면 불평등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자율성과 자유 원칙, 자기 결정 원칙이라고 하죠. 최소 손실의 원칙, 소 잃고 외양 꼬신다 그런 말인데요. 그 다음에 성실의 원칙, 진실성과 정보 공개의 원칙. 5번 접수 단계의 주요 과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관계 형성을 통한 클라이언트 참여 유도, 관계 형성을 나쁘죠. 신뢰감이 있어야만이 참여가 유도가 가는 거죠. 클라이언트에 드러난 문제를 확인한다. 서비스 효율성과 효과성을 측정한다.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확인한다. 클라이언트 문제가 기관의 자원과 정책에 부합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다 맞는데 서비스 효율성과 효과성 평가는 접수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료, 접수, 자료 수집, 사정, 계획과 개입, 종결 평가 단계. 이것은 정해진 틀은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접수 단계를 한번 볼까요? 인테이크라고 하죠. 접수. 원조 과정에서 우리가 뭘 지원할 건지 최초 단계에서 수급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죠. 접수 인테이크 용지에 보면 그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 라포 형성. 처음에 내담자가 왔을 때는 긴장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라포 형성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 간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감정이입.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감정을 정확히 인지한다. 감정이입 참 중요한 내용이죠. 온화함. 클라이언트가 편안하고 수용하면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온화하게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진실성, 가식이 없고 방어적이 아니며 일치성 있고 자발적이다. 그러니까 되게 보면 내담자 들어오면 갑과 을을 형성하려고 그러죠.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진실되게 나는 누구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쭉 이야기해야죠. 그 다음에 딱 클라이언트 뭐라고 하면 좀 긴장되는 모습을 방어적이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동기와 클라이언트 변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의 사회복지의 지침, 초기 면접, 초기 면접지가 인테이크 시트지라고 그러죠. 초기 면접지.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사정, 욕구와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다. 기초 단계에서 최초로 접촉해서 제시한 문제다. 문제 형성, 정보를 분석하여 전문적 시각에서 문제를 판단한다. 가계도를 작성하는데 주로 되게 3세대를 많이 쓰거든요. 도표를 작성한 뒤에 현재 제시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한다. 생태도, 의미 있는 관계와 체계를 도표로 작성한다. 이것은 가계도도 포함되겠지만 지역사 자원, 사회자원,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을 다 적는 거죠. 소시오그램, 집단 내 소외자, 이게 친구끼리 가서 소외자가 있는지, 하위 집단 연합 등을 어떻게 친구들 간에 파생된 하위 집단 있죠. 연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가계대와 생태도. 가계도는 주로 여기서 남자는 사각형을 표시하고 여자는
동그라미 표시거든요. 그래서 책이 뭐 3세대를 이렇게 주로 측정하죠. 3세대란 말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옛날에 자녀들 결혼식 할 때는 할아버지부터 아빠, 그 다음에 형제들 다 그 3세대의 가계도를 봤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일단 사망했다는 뜻이고요. 현재 나이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생태도, 봉수의 생태도는 뭐냐면 자신이 14살 먹었는데 그 주변의 환경,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 누구고 그 다음에 동생은 누구고 또 학교, 주변 사회 환경 그 생태계를 말하는 거죠. 이웃은 누구고 복지관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학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되는 것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친구 복지관에 있는 친구는 아주 친밀감 좋다 그렇게 표시합니다. 나중에 1급 시험에서 실천 과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호 실천적 과정 5단계 그래가지고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 그 다음에 사정 단계 계획 단계 개입 단계 종결 및 평가 단계로 구분되겠습니다. 자, 접수 단계를 살펴보면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사회복지관에 찾아왔을 때 일단은 이 사람들이 긴장을 하거든요. 사회복지사가 그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여 그것이 기관의 복지관의 정책과 서비스에 부합된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접수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인테이크라고 그러죠. 이런 인테이크라고 하지만 기관마다 그 인테이크 용지가 다 있습니다.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접수는 원조 과정의 최초의 단계이며 기관의 서비스 수급 여부, 서비스를 제공할지 말지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접수만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인테이크 사회복지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인력수급 사정상 인테이크만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뭐 구청 같은 데 가보면은 접수대가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비슷한 개념이죠. 자, 접수 과정의 구체적 활동을 결정하는 거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 문제와 욕구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복지관에 찾아왔을 때는 분명히 문제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둘째,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관의 원조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원조 과정에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한다. 셋째, 클라이언트 욕구가 기관의 자원과 정책에 부합되는지 판단한다. 클라이언트 욕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관이나 뭐 시설 같은 데서 그 자원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생활시설인데 이용시설 같이 하면 안 되죠. 이 세 가지 활동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접수해서 종결시키든지 여기서 우리 부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계속 지속되게 할 건지 종결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을 의뢰하든지 결정해야 한다. 자, 접수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했냐, 어떤 숙제를 가지고 있느냐. 자, 첫 번째, 클라이언트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개입 기술은 클라이언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문제 확인은 우선 클라이언트가 지적하고 나타내고 있는 문제와 이와 관련해 그가 드러내는 감정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처음에 딱 오면 다 긴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온화하게 한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클라이언트 그런 반면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나타내고 있는 문제와 그가 갖고 있는 감정을 갖다가 정확히 알아갖고 출발해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문제 때문에 기관 찾아온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실제 문제가 처음 찾아온 이유와 다를 수 있다. 이것도 대부분 그럴 수도 있어요. 또한 같은 문제에 주어진 의미가 클라이언트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그 문제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 문제가 클라이언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 탐색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접수 단계에서 두 번째, 의뢰 결정. 의뢰는 클라이언트 문제와 욕구를 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혹은 문제 해결에 더 적합한 기관이 있을 경우 다른 기관으로 클라이언트를 보내는 것이다. 의뢰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미혼모 오는데 뭐 주거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복지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혼모 시설 연결한다든가 뭐 그런 식이죠. 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의뢰하는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뭐 미혼모 시설 이런 것이라고 제공하고 그 기관과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의뢰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자신의 기관뿐만 아니라 사회복 담당하는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강점, 약점, 정책과 지원 접촉 가능한 담당자 그리고 지역사회 내 여러 자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되죠. 꼭 복지관은 복지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용모시들, 장애인시설 뭐 이렇게 골고루. 그래서 웬만한 지자체별로는 사회복지사의 모임을 갖고 있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의뢰를 위한 지침. 클라이언트가 동의를 반드시 얻은 후 의뢰를 해야 한다. 우리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병원에 가서 거기서 좀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큰 병원으로 의뢰서를 써주고 그러잖아요. 소견서랄지. 그거와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반드시 의뢰를 클라이언트 동의를 얻고 해야 한다. 2번 클라이언트 단순히 다른 기관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방법을 의미한다. 기관의 위치, 전화번호, 서비스 내용과 찾아가는 방법, 담당자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병원하고 똑같아요. 어떤 의사가 이걸 다른 병원에 갈 때는 담당자 전화로 다 주고 어떻게 방법을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냐면 의사 밑에 간호사가 다 알려줘요. 근데 또 좋은 간호사를 만나면 그 담당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죠. 그것도 병원도 그렇지만 우리 기관도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죠. 3번 클라이언트가 있는 자리에서 기관의 담당자와 전화를 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다른 기관의 의뢰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 뭐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막 우리가 두렵잖아요. 혹시 뭐 큰 병이 있는지. 그거 똑같이 우리 자기 사회복지사 시설의 이용자들이 다른 기관에 의뢰하려면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안 느끼게끔 정서적 지지를 해줘야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사후 의뢰된 기관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적절히 받고 있는지 사후 확인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은 좀 그럴싸하지만 그냥 한번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그 클라이언트 그 의뢰자는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닌지 안부 전화나 안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의뢰 시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다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기관에 대한 클라이언트 충분히 토론도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 거부감 느끼지 않도록 정서를 지도해주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사후 의뢰된 기관에서 클라이언트 서비스 적절히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안부 전화하면 되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또 재사정하면 되고. 자, 관계 형성. 관계 형성 다른 말로 말하면 라포 형성이라고 한다. 접수 단계에서 클라이언트는 기관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첫 인상을 하게 된다. 그렇죠. 첫 인상 매우 중요하죠. 뭐 사무실에 뭐 지저분하거나 뭐 바퀴벌레가 있거나 뭐 애완견을 키운다든가 그런 건 절대로 안 되죠. 이것은 사회복 실천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에 찾아오는 클라이언트는 본인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러 번 실패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이 복지관 저 복지관 가서 뭐 경험해보고 했는데 실패. 병원도 마찬가지야. 이 병원 저 병원 다르다해도 실패한 경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병원에 가면 내 병이 나을까? 아니면 이 복지관에 가면 내 욕구가 해결될까? 그런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죠. 이로 인해 이들의 저항, 아이고 갈까 말까 그런 거 저항하고 가봤자 뻔하지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양가 감정, 회의감, 무력감 등과 같은 감정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들이 보이는 두려움과 양가 감정을 해소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와 상호 긍정적 친화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상호적인 친화관계를 형성해야 하느냐 다음 장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납부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납부 형성됨으로써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원조 관계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다. 서로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감정이입. 감정이입을 한마디로 한자 속으로 말하면 역지사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클라이언트가 내면의 느낌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중요성을 이해할 때 감정이입의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사라고 한다. 자, 인정이란 외향이나 행동, 그들이 처한 환경과 무관하게 모든 클라이언트의 가치 있는 존엄한 존재라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 한 인간으로서 내재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한 인격체로
설령 뭐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람이다. 인격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라는 거죠. 터부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자, 온정. 클라이언트가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이 수용되며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사회복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원정에는 사회복사의 미소, 뭐 목소리, 자세, 눈맞춤, 몸동작을 통해서 이해한다. 이런 자세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딱 왔는데 클라이언트 앉아있고 딱 서 있고 짝다리 짚고 서 있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눈맞춤. 대개 보면 클라이언트 그 사회복사 눈맞춤이 피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뭔가 그 감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몸동작 같은 거 손을 막 비빈다든가 뭐 틱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관찰력이 있게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그 말이죠. 자, 진실성. 진실성은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을 거짓 없고 방어적이지 않아야 한다. 클라이언트는 내방하고 났으면 일단은 클라이언트는 위축돼 있고 사회복사는 위에 굴림하려고 하는 거 있죠. 특히 뭐 사회복지 기간이라고 한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지만 좀 오래된 사람은 괜히 좀 터부시하고 굴림하려고 지시하려고 그러죠.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회복사는 자신의 전부를 내가 누구냐고 사생활까지 다 구구절절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그 신뢰감도 떨어지고 뭐 사회복사를 갖다 우습게 여길 수도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모든 거 A부터 Z까지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까지 다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사회복사 역할에 대한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양가 감정 수용과 저항감 해소. 양가 감정이라는 것은 변화를 원하는 것과 변하지 않고 싶은 마음, 공부를 하는 마음과 공부하기 싫은 마음,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 양가 감정, 그런 거 양가 감정인데 그것은 동시에 항상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날까 말까 그런 것도 다 양가 감정에 속하죠. 양가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준다. 당신만 이거 그렇게 양가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다. 인간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 자연도 마찬가지다.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알려주라 그 말이죠. 저항감에서 저항감이란 변하지 않는 마음. 그냥 누가 뭐라 해도 특히 청소년들은 오른쪽 거라면 절대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죠. 절대로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이제 그것이 청소년의 반항의식인데 그것은 한 1년, 2년 딱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도움을 수용하기 불편한 마음을 의미한다. 저항감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변화 가능하리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며 개입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나 행동을 보인다. 특히 가장 심한 게 청소년식이죠. 6번 윤리 강령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한다. 윤리적 갈등이 생겼을 때 지침과 원칙에 제공한다. 사회복사의 자기 규제를 통한 클라이언트 보호, 전문가라서 사회복지와 기본 업무 및 자제 알림. 정답은 5번 다 맞습니다. 자, 그럼 윤리강령 목적이 수십 개가 나오는데 일단 타이틀만 제가 읽고 넘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마지막 부분에 제 핸드폰 번호를 남겨둘 테니까 문자로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윤리강령의 목적, 그 다음에 전문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라도 기본 윤리인데 전문가로서의 자세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끊임없이 연구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이득에 관한 태도, 뭐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것 쭉 있으니까요. 읽어보시고 동료로서의 윤리 기준, 동료,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가 어떻게 하는 것이니까 어떤 지침이 있는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 이것도 있고요. 사회복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 그 다음에 사회복지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여기다가 제가 010 4767 5538
이 번호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